네, 오늘은 주상복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어떤 분께서 이제 댓글로 주상복합이랑 도생이랑 뭐 오피스텔 관련돼서 또 차이가 뭔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주상복합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주상복합 일단 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이 가능해 한데 여기서 이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걸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네이버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내지는 건축법 시행령이라고 친 다음에 거기서 세부 항목으로 해가지고 별표 1로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에서 단독주택, 뭐 다중주택 뿐만 아니라 이제 오피스텔, 뭐 이런 그 시설들이 또 기숙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법률적으로 명시가 된 그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주상복합이 무엇이다 라고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의미적인 어떤 그 문화적인 의미적인 의미인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들은 이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서도 얘기했듯이 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법을 따르고 그 도생 같은 경우는 주택법을 따라서 주택으로 간주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반면에 주상복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파트와 상가, 상업공간,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건물 내에 복합적으로 건축된 건물을 말하고, 주거면적 비율이 70에서 90% 내에서 지 자체에 각각에 맞는 조례를 따릅니다. 근데 대부분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제가 뭐 여러 지방 여러 지자체들까지 조사를 해보진 않아서, 확인을 해보진 않아서, 저는 이제 서울 및 서울 수도권,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주로 공부를 합니다. 주상복합의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삼성동 아이파크가 있고, 목동 하이페리온,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아주 부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여의도 트럼프월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트리마제도 있고. 법적 정의는 없는데 보통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주거와 상업구역이 복합되어서 20세대 이상의 주거세대가 있는 것을 보통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어떻게 정리가 돼 있나 해서 봐가지고 따왔습니다. 지금 이 예들을 보면 가장 큰 공통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밑에 막 그 4, 5층 정도의 상업 공간이 있고 상가 건물이 있고, 그 위로 소위 말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만 있는 동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멋있다라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멋있다, 뭐 웅장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은 대부분 주상복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상가랑 위에 아파트가 있는 곳들 대부분 주상복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 정의는 없는데, 이거 말씀드렸죠. 예. 그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은 1968년에 세워진 종로 세운상가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는 몰랐는데 네이버 백과사전에 여기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백과사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IMF 위기를 거치면서 각종 규제 완화랑 혜택이 주어지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로 시장이 무너지면서 금융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모든 그 시장들이, 자산 시장들이 무너지면서 암흑기가 왔죠. 순간적으로. 그때 이제 규제 완화를 해서 자꾸 짓게 하고 자꾸 사게 하고 자꾸 돈이 돌게 하면서 규제 완화와 혜택이 주어지면서 서울 중심으로 초고층 고급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게 바로 도곡동 타워팰리스랑 삼성동 아이파크죠.
저 같은 경우도 여기 다 가봤고, 또 요쪽 근방 지역에서 또 제가 살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멋있고 어떤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었는데, 도곡동 타이어 팰리스도 다 아시겠고, 삼성동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저기 삼성역에서는 좀 멉니다. 저기 그 삼성동 홍실 아파트, 청담동 삼익 아파트 있는 쪽, 그, 그 청담역이랑 가깝습니다. 그 언덕길 쪽에 해서 웅장하게 있는데, 네, 그렇고, 그, 또 대표적으로 이제 목동 하이페리온, 요게 이제 목동의 하이페리온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대백화점이 앞에 있죠. 그 다음에 뭐 성수동 갤러리아 폴에 롯데 시그니엘, 아주 유명하죠.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는 롯데 시그니엘. 그 다음에 성수동의 트리마제, 요것도 이제 지주택으로 시작한 진짜 우여곡절 많이 겪고 랜드마크가 된 건물이죠. 요런 주상복합들이 이제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주택 그 주거공간 세대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법을 따르고 3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건축법을 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제외가 되고 평수 제한이나 분양가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공원이나 놀이터 같은 부대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건축법상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15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관리사무소장 이나 주택관리업자를 두어야 하며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법적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도생이랑 오피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생이나 오피는 이제 법적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를 나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어떤 건물의 일부는 업무용 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면 법령상 업무시설, 즉 오피스텔이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하의 300세대 미만 등등의 조건을 갖춰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를 받으면 그 부분은 주택법이 적용되는 도생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분양되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를 보면 저층은 상가, 중간부는 오피, 상층부는 도생인 경우도 좀 많은데 밑에 상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주거와 상권이 복합되어 있으면 실생활에서는 주상복합이다 라고 부르면 됩니다. 주상복합의 장단점은 기본적으로 장점은 기본적으로 상업지에 건축이 되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층이 많죠. 단점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용적률이 높고 역세권이고 어떤 바쁜 현대인들, 직장인들이 거주하기에 상당히 편합니다. 소위 말해서 역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많고 여기랑 완전 초역세권이고 밑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뭐 제 주변에서만 가봐도 주상복합에 살면은 바로 밑에 식당 있지, 미용실 있지, 뭐 네일샵 있지, 뭐 서점 있는 경우도 있고 밑에서 바로 그 건물 안에서 헬스장도 있지, 건물 안에서 엘리베이터만 타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가가 이제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다시피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역세권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건물 내에 없더라도 다 가깝습니다. 그리고 고층인 경우에는 뷰도 좋습니다. 워낙 고층이기 때문에. 그리고 층간소음이 아파트보다는 좀 덜 하다고 합니다. 제가 주상복합을 살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파트에서의 쓰이는 벽 구조가 아닌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이제 기둥식 구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벽이 위층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인데 반해서 기둥보가 들어가서 층간의 간격이 높고 소음을 일부 기둥이 먼저 흡수를 하는 구조라서 주상복합은 층간소음이 굉장히 덜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주상복합의 단점은 주택단지 내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있다면 학교, 학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멀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사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빨래도 널고 자전거라든지 골프용품, 캠핑용품 같은 여가생활용품 같은 물건을 놓기도 좋은데 이런 베란다
이런 발코니가 없어서 실사용 면적이 또 작고 이런 부분이 있고, 상업지에 건축이 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고 아무래도 그에 따라서 분양가도 높아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관리비가 비싼 편이고, 상업지의 고밀 개발로 소위 말하는 주거 공급을 위해서 고밀 개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세대당 작은 편입니다. 지하 주차장을 공급 면적에 포함을 하기 때문에 공급 면적에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없고, 실사용 면적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그 계약 면적, 공용 면적 기준으로 책정되는 관리비가 역시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 뒤에서 다시 다룰 텐데, 전용률이 낮다는 거는 이제 실사용 면적이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튼월이라고 하는 유리 외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겉에서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추위와 더위에 상대적으로 조금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비도 상대적으로는 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제가 뽑은 가장 좀 단점인데, 상가가 있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이 많습니다. 물론 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모델하우스나 이런 데를 가보면, 그리고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입주가 완료된 것들을 가보면 주차구역이 물론 따로 있습니다. 심지어 주차 출입구까지 따로 두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화되고 크면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외부인 출입이 잦다라는 게 과연 내 주택 건물에 외부인 출입이 잦다는 게 무조건 장점이 될 수는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또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싼 반면에 단지형 아파트 대비 비싸다는 거죠.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반면에 한 개 내지 두세 동짜리로 조경시설이나 단지 내 산책 공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20억짜리를 산다 하면 사실 아파트 대단지로 들어가 버리면 뭐 산책도 할 수 있고 애들 놀이터도 있고 중간에 상가에 뭐 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시설이 주상복합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 직장인들, 신혼부부, 그리고 좀 직장인인데 외지에 있어서 가족들이랑 좀 떨어져 사느라 여기서 이게 그 세입자로 산다든지 요런 실사용 측면에서 굉장히 이점인 게 아닐까, 주상복합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상복합이 인기가 덜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이것저것 보다가 최근에 제가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주상복합이 하나 있는데, 지어진 지도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주상복합이라 한번 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보면은 과거에 한 10년 정도를 아이고 한 10년 정도를 10년 정도 동안 1억 올랐습니다. 한 장. 이게 한 장 올랐는데, 그게 이제 나홀로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한 동짜리 주상복합인데 상당히 역세권이고 강남 진입도 빠르고, 강남은 아닙니다. 강남은 아닌데 강남 진입 빠르고, 여기 한 4층 정도가 상가, 위로 한 10층 정도가 주택인데, 그리고 여기 바로 여기 코앞에 있어서 연결도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주변이 다 길 건너면 완전히 상업지역이라 여러가지 매장 되게 많은 뭐 이런 쪽이었는데, 과거 10년 동안 1억이 올랐는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 되고 나서 재작년부터 작년 거쳐서 지금 현재 가격 요 2.5년 정도입니다. 왜 2.5년이냐면 제가 이 중간에 봤기 때문에, 이 중간부터 재작년 중간부터 올해 중순까지로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한 2년 조금 안 됐었습니다. 제가 이때 봤었으니까, 투자 물건 보느라. 이때 2배가 올랐습니다. 2배가. 소위 말해서 지금 이게 이 아파트가 10년 동안 5억짜리가 10년 동안 6억 올랐는데,
이 6억짜리가 불과 2년 만에 12억이 돼 있었습니다. 아무 이슈도 없고 이 주변 아무 이슈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주택 공급도 막히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저금리 시대에 공급은 막히고 뭐 이리저리 사지 말라 하고 주택 가격은 오르고 수요가 더 몰리면서 또 강남에 접근이 뛰어난 강남에 솔직히 말해서 전철로 20분 이내에 돌파 가능하면 질 좋은 일자리 진입이 편하죠. 이런 데에 이점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1억 오른 게 지난 2년 동안 2배가 올랐다는 게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도 아이고 하고 돌아 나왔는데, 일단 기존에는 주상복합이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덜 했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지금 모습은 주상복합도 귀해서 몸값이 상당히 뛰고 있는데 이들의 가격 추이를 보면 제가 아까 얘기한 이 예시입니다. 이유는 사실 저는 대표적으로 낮은 전용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조경시설이 없고 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애들 놀이터나 애들 학생들 유아 초등학교 애들 뛰놀 데 없고 뭐 이런 여러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전용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택부동산의 경우는 임대 수익률보다는 소위 말하는 자본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과 재건축 기대감이 매매 가격에 포함이 되는데, 용적률을 최대로 뽑아서 쓰는 주상복합의 경우는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에 사업성을 따지게 되면 진행이 더 더뎌집니다. 아파트도 재건축 한번 들어가려면 소위 말해서 요즘에 공급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오래된 아파트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안전의 위협도 있고 외관상에 뭐 실사용에 불편한 점이 많다 보니까 재건축들이 이제 좀 이슈가 사실 되는 거지. 이슈가 되는 거지. 지금 갑자기 재건축 하자 해가지고 갑자기 진행되는 건 없죠. 최소 해봐야 10년 이상 봐야 됩니다. 10년 이상.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얘기가 나온다 하면, 지금 2021년이니까 지금 재건축 나온다 하면 2031년 생각해야 됩니다. 빠르게 진행해도 여러가지 행정 절차 밟고 동의율 해서 나중에 이제 재건축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 속도가 이렇습니다. 근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집니다. 사업성까지 따지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상 사업성 따지지 말고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 거죠. 이미 용적률을 최대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고밀 개발이기 때문에 세대당 대지 지분도 매우 작은 편입니다. 게다가 상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가 사람들 돈 벌기 위해 사실상 자기 직장으로 와 있는 거지 자기 집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 동의까지 얻어야지 내보내든 동의 얻든 해서 맞춰야 이거 무너뜨리고 다시 짓기 때문에 재건축 진행이 주택보다 상당히 느리거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게 주상복합의 인기가 가장 시들한 예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용률이란 무엇인가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투자할 때도 굉장히 참고할 만한 사항인데 분양 면적 대비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용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 면적이 20평이고 전용 면적이 10평이라면 전용률은 50%가 됩니다. 서비스 면적은 분양 면적이나 전용 면적과는 별개로 붙은 면적이기 때문에 전용률과는 무관합니다. 근데 서비스 면적에는 세대 내부에서 전용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이 클수록 실사용 면적이 늘어가는 효과가 있죠. 없다는 건 그만큼 실사용 면적이 적다는, 다시 반대로 그렇게 볼 수 있고, 아파트는 보통 전용률이 80% 전후인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같은 업무용 시설은 50% 정도라고 합니다. 업무용 시설이 전용률이 낮은 이유는 업무용 시설은 계약 면적, 이 계약 면적이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 계약 면적에는 전용 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 플러스 기타 공용 면적이 다 들어가서 계약 면적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파트는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전용률을 산출을 하는데, 이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입니다. 또한 용적률이 낮아서 공용 면적이 커질 수밖에 없는 어떤 복도식 설계를 하기도 하는데, 전용률이 낮다는 건 그만큼 기본 관리비가 비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관리비는 전용 면적이 아니라 그 계약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용률이 90% 이상인 90% 정도인 아파트 84제곱미터 84제곱미터와 그리고 전용률이 50%인 아파트, 소위 말하는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광고하는 거죠. 오피스텔 84제곱미터라면 두 집 모두 기본 관리비가 1개월에 제곱미터당 1,1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는 기본 관리비가 1개월에 10만 2,300원 정도가 되고, 오피스텔은 18만 4,800원이 됩니다. 아파트의 공급 면적은 93제곱미터인데 반해서 아파텔의 계약 면적은 168제곱미터이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공급 면적과 계약 면적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전용률 차이만큼 관리비가 비싸지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엑셀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아파트가 전용 84, 오피스텔 전용 84 이렇게 맞췄을 때 전용률을 이제 아까 그 90% 50%라고 했죠. 이걸 놓고 이렇게 역산을 합니다. 역산을 했을 때 아파트는 93.33, 오피스텔은 168 나오고, 그에 따라서 관리비는 제곱미터당 1,100원이니까 관리비는 이렇게 10만 2천원, 18만 4천원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 시설은 건축법상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드릴 수 없어서 84제곱미터라 해도 실제 사용 면적이 아파트로 치면 59제곱미터에 불과하게 됩니다. 즉 같은 84라도 아파트는 20에서 30제곱미터 정도의 서비스 면적이 추가돼서 실사용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게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뭐 이렇게 해서 선전하는, 요즘에 또 오피스텔 공급이 많아졌죠. 주택을 막으니. 오피스텔 최근에 이제 투자로 분양하는데 그 홍보관을 가보면 오피스텔 50 몇 제곱미터다 라고 하는데, 50 몇 제곱미터다 하는데 X라고 하겠습니다. 50 몇 제곱미터다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내가 알고 있는 아파트든 뭐 하다못해 빌라든 50 몇 제곱미터 다른 주거 그 세대에 비해서 더 작게 느껴집니다. 위로는 더 넓고 층고가 높아서 위로는 좀 넓고 사실 면적적으로는 더 작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그게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 대행사들이 오피스텔 84제곱의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84랑 비교해서 싸다고 홍보하기도 하는데, 사실 똑똑한 현명한 소비자라면 실제 사용 면적 기준으로 보고 주변 아파트의 59제곱이랑 비교해야 논리적으로는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정리해 드리면서 주상복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따른 그 전용률, 특히 오피스텔 투자 시에 참고해야 될 만한 전용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